자, 이제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연적 특성 그러면 물론 부동산 그러겠지만은 엄격히 말하면 토지가 되죠. 왜냐하면 건물은 이미 누구의 손을 거쳤으니까. 인간의 손을 거쳤기 때문에 건물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의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자연적 특성은 크게 뭐 교과서에 따라서 또는 그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가 있겠지만 공통적으로는 부부, 영계인 5가지 꼽아요. 자, 부부, 영계인. 자, 이때 부부, 영계인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부는 영원히 개인, 남이다 그 말이죠. 부부는 영원히 남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노랫말에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드는 세상사다 이런 노랫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개론을 공부하시다 보면 아, 세상의 모든 이치가 여기 속에 담겨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부자, 이 부가 나왔는데요. 우리 개론의 용어에는요, 이 부나 비라는 단어가 참 많이 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부비는 부정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부나 비자가 나오면 해석할 때 뭐뭐 할 수 없다 또는 뭐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부는요,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근데 부동성 할 때 이 동은요, 움직일 동이에요. 불은 아니 불자죠. 따라서 부동이란 말은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근데 움직일 수 없다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동할 수 있다는 건 이동성이잖아요. 그럼 이때 앞에 비자를 붙이면 비이동성, 역시 이동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고 있냐면 제가 아까 단어 자체를 외우지 마시고 표현 자체를 외우지 마시고 뜻을 해석하라, 이해하라 강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동이란 단어의 뜻이 움직일 수 없다,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 뜻만 이해가 되면 어떤 말을 집어넣어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부동성이나 비이동성도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이 표현 이외에 다른 말이 나올지라도 그 단어의 뜻이 이동이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런 뜻으로 해석만 가능하게 되면 어떤 단어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성은 비이동성인데 이게 결국 뭐다? 토지는 그 위치가 고정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부동성을 다르게 말하면 위치의 고정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부동성 또는 비이동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임장 활동이 요구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임장이란 말은 현장이란 말과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시고 사무실을 열었거든요. 그럼 고객이 찾아와요. 그래서 고객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개사님 저 좋은 땅 좀 보러 왔습니다. 이럴 때 일반적인 물건들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들은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그 물건을 가져오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 물건이다 보니까 사무실로 땅을 가져올 수가 없죠. 이동시킬 수가 없죠. 그럼 고객과 더불어 중개사 분들이 현장, 토지가 있는 곳까지 이동해서 직접 둘러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임장 활동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부동성 때문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임장 활동이 요구된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토지의 위치가 고정되어서 토지를 사무실까지 이동시킬 수 없으니까 토지가 있는 곳까지 가서 직접 현장을 둘러봐야 되지 않니?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또 그 다음에 문장이 또 어렵게 나오면 이런 말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쟁 등 사회적인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경우 부동산의 수요는 동산의 수요와 반대가 되는 이유도 부동성 때문이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전쟁 나면 피난을 가고 움직여야 되는데 땅이나 건물은 이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갖고 튈 수가 없죠. 따라서
사회적인 불안 심리가 확산될 때 부동산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 금반지다, 은반지다, 귀금속 등은 동산이고 이동이 가능하니까 갖고 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동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겠죠. 오케이? 따라서 그 말인데 그걸 이제 예쁘게 포장하는 게 생명이니까 사회적인 불안 심리의 확산 시 부동산의 수요와 동산의 수요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원인은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에 기인한다. 이런 식의 말로 바꾸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대로 해석하면 전쟁 나면 부동산은 갖고 튈 수 없지만 귀금속은 갖고 튈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 자체를 외우는 건 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외워져요.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안 외우려고 해도 박힌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뜻이 뭔가는 모르고 있으면서 외우기만 바쁘더라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처음이니까 처음에 습관을 잘 들이셔야 돼요. 아, 뜻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걸 먼저 알아들으셔야지. 그 문장이 저렇게 어렵네. 저 빨리 외워놔야지. 그 문장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또다시 말 바꿔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이게 전부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리고요. 누가 나를 때리려고 와. 그래요. 근데 내가 톡낄 수 있으면 즉 이동이 가능하다면 누가 때리러 오더라도 그거 안 맞고 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두 발이 얼어붙어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다면 누가 나를 때리러 오든 또는 뽀뽀하러 오든 그걸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이걸 우리는 예쁘게 포장하면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거 외부 효과란 말은 지금 아실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정책론 가면 외부 효과란 말 또 나와요. 그런데 미리 가볍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의도하진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을 주거나 또는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외부 효과라고 해요. 오케이?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곰돌이가 살고 있고 이웃 동네에 우루사가 살고 있대요. 우루사, 곰돌이. 결국 같은 집안이에요. 곰 집안이죠. 그런데 곰돌이가 과수원을 한대요. 그리고 우루사는 양봉업자래요. 꿀을 키운다. 벌을 키운다. 그렇죠? 근데 과수원업자 곰돌이가 자신의 어떤 이익을 높이고자 과일나무를 더 많이 심었대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과일나무가 많아지니까 이웃집 우루사의 꿀 생산량이 늘더래. 그러면 이때 과수원업자 곰돌이가 과일나무를 심었던 의도나 목적이 처음부터 이웃집 우루사의 꿀 생산량을 늘려주고자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 의도했어요? 안 했어요? 의도한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웃집 우루사의 꿀 생산량 증가라는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이런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반대로 불이익이 나올 때는 정의 반대가 부거든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책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봐봐요. 왜 외부 효과와 부동성이 관련이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나를 때린다는 것은 안 좋은 영향이잖아요. 근데 안 좋은 영향을 받을 때라도 내가 이동이 가능하다면 그 안 좋은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가 부증성이에요. 역시 이 부는 아니 불자가 되겠죠. 뭐뭐 할 수 없어요. 근데 증은 증가할 증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의 양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토지를 생산하여 그 토지의 양을 늘릴 수가 없다는 특성이 보다 부증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또 좀 공부가 좀 되셨거나 아니면은 좀 사회적인 그런 이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왜 바다나 강을 메꾸면 육지 면적이 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간척 사업이라고 하죠. 또는 뭐 좀 예쁜 말로 하면 공유 수면 매립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럼 강이나 바다를 메꾸면 그 육지 면적이 늘지 않느냐? 그럼 토지의 량이 증가한 것 아니겠느냐?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건 부중성의 예외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잘 봐봐요. 이게 강이에요. 그럼 강도 바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다도 바다 밑바닥이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럼 강 바닥이나 바다 밑바닥은 땅이 아니냐고. 땅이죠. 땅이에요. 다만 이 땅은 강 바닥 용도의 땅이었고 바다 밑바닥 용도의 땅이었잖아요. 이걸 흙이나 돌을 메꿔서 육지 용도로 바꾼 것이지 토지의 량 자체가 증가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다 밑바닥이었지만 이제는 메꿔서 육지 용도로 용도가 바뀐 거지. 토지의 면적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 만약에 부중성 이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지구 면적을 늘릴 수 있어요? 지구의 면적을 늘릴 수 없다는 말은 부중성의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슈퍼맨도 지구는 늘리지 못해요. 돌릴 수는 있어도. 그렇죠? 옛날 슈퍼맨 처음 나왔을 때 그 촌스러웠던 그 영화 첫 번 나온 게 뭐냐면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어. 그래서 그냥 시계를 돌리듯이 지구를 돌리더만 슈퍼맨이. 그래가지고 지진 발생하기 이전 상태 돌려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거 못 봤을 텐데 저희 연배는 다 봤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간척 사업을 통한 육지 면적의 확대는 토지의 면적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강바닥용, 바다 밑바닥 용도의 땅이 육지 용도로 용도가 전환된 것뿐이지 토지의 면적 또는 절대량 자체가 증가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그런 간척 사업을 통한 육지 면적의 확대 역시도 부증성 이론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요, 이게 또 재밌는 말이 있어요. 나중에 감정평가 그러면 우리 수험생 머리 탁탁 아파 죽으려 그래요. 감정평가 들어가면. 또 뭐 중간에 투자니 금융이니 간평 들어가면 내가 이걸 왜 했을까? 내가 바보지. 이러면서 머리를 쥐어 뜯습니다. 왜? 공식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는 얼마나 많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야 되고, 또 되게 많아요. 근데 감정평가 3방식 중에 원가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원가 방식이 뭐냐? 여러분, 원가란 말이 뭐예요? 원가. 어? 원래의 가격? 원래의 가격도 원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원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러면 원가 방식은 쉽게 말하면 이 물건 만들 때 돈 얼마 들었다. 거기서 지금까지 이 물건의 가치가 깎인 게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어때요? 어떤 물건을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에서 지금까지 가치가 깎인 금액을 빼면 현재 남아있는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원가 방식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가 방식을 적용하려면 일단 그 물건이 생산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생산 비용이, 즉 원가가 얼마인 걸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생산이 안 되니까 비용이 얼마가 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비용이 얼마인지를 모르면 원가 방식으로 토지 가치를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고.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그래서 그 예외는 나중에 보시고, 그래서 어떤 말 나온다. 토지는 부증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원칙적으로. 그 말은 기본적으로는 토지에는 원가 방식으로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예외까지는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일단 원칙부터 알자 그 말이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원가가 뭐라고요? 어떤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럼 원가 방식을 적용한다는 건 그 물건이 생산이 될 수 있어야 비용이 얼마 드는가를 알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물건의 가치가 현재 얼마짜리다 평가할 수 있다는 게 원가 방식이에요. 근데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생산이 안 되니까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럼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비용의 바탕을 두고 가치를 평가하는 원가 방식을 토지에 적용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오케이? 물론 예외가 있어요. 근데 그 예외 중에 여러분들은 헷갈려요. 왜? 아까 처음에 부증성할 때도 간척사업 있잖아요. 그런 예외가 있듯이. 응? 간척사업 하면 노동자들 어때요? 고용해서 투입해야 되죠. 그다음에 자가린이 모래 들이부어야 되죠. 그땐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척지나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원가 방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처음이잖아요. 원칙도 지금 구조 찾기도 어려운데 무슨 예외까지 빠지려고 합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영속성. 여러분, 이 영은 영속성인데 영속이라고 하는 건 영원하다는 뜻이거든요. 오케이?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영속성의 뜻은요, 토지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토지가 파괴되거나 훼손되거나 소멸, 없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이 바로 뭐다? 영속성이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토지가 없어진다라고 해버리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왜? 지구라는 자체가 뭐예요? 땅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토지가 영속성이 없다, 뭐 파괴되거나 훼손되거나 소모될 수 있다 이래버리면 지구가 조금씩 갉아먹어지나? 뭐 지구 한 구덩이가 없어져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속성이 바로 그런 뜻이다.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흘러도 파괴, 훼손, 소모, 소멸되지 않는다. 그럼 봐봐요. 파괴되지 않으니까 비파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소모가 안 되니까 비소모성. 소멸되지 않으니까 비소멸성. 이게 전부 무슨 성과 같은 말이다. 영속성과 같은 말이다. 근데 그걸 따로 외울 것이 아니라 그 말, 단어, 용어, 표현 자체가 전부 그 영속성의 말의 뜻이잖아요. 파괴 안 된다, 비파괴. 소멸 안 된다, 비소멸. 소모 안 된다, 비소모. 이걸 왜 그렇게 외우고 있냐고들 왜. 말뜻에서 다 나오는데. 오케이?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말뜻을 외웠어. 외워놓고 비파괴성은 들어본 적이 없다네. 그 왜 그래요? 말뜻만 외운 거지 말뜻을 해석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시간 6개월이 걸려요. 근데 그것만 하잖아요. 천하무적 동방불패해야 돼요. 왜? 뜻이 왜 그런지를 알고 이 말을 어떻게 바꾸는지가 다 눈에 보이는데 그게 답이 안 보일 것 같으면 다 보이지. 근데 그것까지는 6개월인데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냥 점수가 안 나오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요. 뭔가 잘못됐나 봐 이러고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정확한 수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쉽게 나오면 암기만 해도 합격점 가까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쉽게 나온다는 보장이 있냐고. 어떤 때는 쉽게 나와요. 근데 어떤 때는 더럽게,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더럽게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할지.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럼 어때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워라. 제대로 배우면 어렵게 나와도 맞추고 쉽게 나오면 더 잘 맞추고. 아시겠어요? 그걸 익혀나가야 됩니다. 영수성이다. 비파괴된다. 그럼 봐봐요. 책상 어때요? 이거 오래 쓰다 보면 낡아지고 그 다음에 어디가 깨져나가고 훼손 파괴되죠? 그럼 어때요? 더 이상 못 쓰겠어요? 그럼 새로 만들어서 갖고 오죠? 응? 그럼 다시 만든다는 걸 뭐 한다 그럴까요? 뭐를 만들어내는 걸 생산한다 그러죠? 그럼 다시 만드는 건? 재생산. 제가 질문 어렵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재생산이요. 근데 재생산이 돼요? 안 돼요? 아니 파괴가 안 되고 없어지지 않는데 다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그럼 다시 만들어야만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는데 다시 만들어낼 이유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알 수가 없죠. 오케이? 그게 뭐예요? 그냥 생산비든 재생산비든 어쨌든 비용 아닙니까?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원가방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정성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나중에 이 요령을 벌써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문장이 나와요.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럼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영속 아니면 부증이에요. 아시겠어요? 왜? 다시 만들든 그냥 만들든 만들 수 없다면 비용을 구할 수 없으니까 비용의 바탕을 둬서 가치를 평가하는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게 논리라고 이게.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영속성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 아시죠? 디카. 이 디카. 요게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디카는. 동산이죠. 이동이 가능하네요. 이동이 가능하면 동산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컨대 여기 곰돌이가 앞집에 살고 있고 우루사가 뒷집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곰돌이가 500만 원짜리 디카를 구입했대.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뒷집의 우루사가 야, 이번에 내가 동남아 여행을 가는데 그 디카 좀 빌려다오 라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산지 일주일도 안 된 디카를 그것도 500만 원짜리를 빌려달라면 여러분이 곰돌이 입장하면 우루사에게 선뜻 디지털 카메라를 빌려준다 안 준다? 안 빌려주겠죠. 선뜻 막 이렇게 막 매달리고 그러면 혹시라도 인정 때문에 빌릴 수 있어도 선뜻 내가 빌려주시면 들어가지고 빌려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왜요? 디카 등의 동사는요. 파괴, 훼손, 분실의 위험이 있다고. 오케이? 그럼 고가의 디카를 함부로 빌려줬다가 그걸 깨먹거나 우리말로 하면 파괴, 훼손되거나 분실하게 되면 그건 나중에 노릇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쉽게 못 빌려줘요. 뭐는 동산. 그런데 땅은 남에게 빌려준다 한들 땅이 하늘로 올라가겠습니까? 땅 속으로 꺼지겠습니까? 그래요? 누구에게 빌려주어도 땅은 분실, 훼손, 파괴 위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빌려줄 수 있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 나온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이 말이 나옵니다. 임대는 뭐예요? 빌려주는 거고 임차는 빌리는 거잖아요. 그럼 빌려주고 빌리는 시장 합하면 임대차 시장이죠. 이 말은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는 그 말은 곧 선뜻 쉽게 빌려주고 빌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요. 무슨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누구에게 빌려주어도 분실, 파괴, 훼손의 위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오케이? 그런데 그걸 빌려주었다 한들 예컨대 여기 A라는 땅이 있어요. 이게 원래 웅녀 거다. 웅녀가 뭐 1년이고 2년이고 일정 기간 동안 곰순이에게 이 땅을 빌려주었다. 이때 웅녀는 임대인이고 누구? 곰순이는 임차인이 되겠죠. 오케이? 그럴 때 이때 웅녀 입장에서는 이 땅을 곰순이에게 빌려주었다 한들 여전히 이 토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웅녀에게 있는 거지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근데 반면에 소유는 웅녀가 하고 있지만 이 땅을 실질적으로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건 누구예요? 곰순이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소유와 운영의 분리가 가능하다. 소유는 누가 한다? 웅녀가. 직접 그 토지 운영, 이용하는 건 누가 한다? 이게 어렵습니까? 이 말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을 있는 뭐 이렇게 문장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내 입장에서 한번 팍 생각을 해봐라요. 생각하면 안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개론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근데 거기에 소유와 운영을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어때요? 땅을 소유함으로써 얻는 이익도 있겠고 직접 그 땅을 이용해서 얻는 이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거기다가 소유 운영 뒤에다가 이익만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소유 이익과 운영 이익의 분리가 또는 구분이 가능하게 된다. 말 됩니까? 이게 막상 해석해보면 이게 어려운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게 개론이라고. 개론은 상식이라고. 지극히. 누구나 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놈의 표현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영속성.
그 다음에 개는 뭐냐? 개별성인데요. 여러분, 요 개별성에서 요 개와 별을 한번 바꿔서 읽어보세요. 개, 별을 바꾸면 뭐가 돼요? 별개, 별개. 여러분, 별개. 너와 나는 별개야 라고 말하면 너와 나는 같다, 다르다. 너와 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가 별개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개별성이에요. 뭐냐? 토지는 물리적 관점에서 개별적이므로, 별개이므로 동질적인 토지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물리적 관점이 뭔지 아세요?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토지의 형태, 토지의 면적, 토지의 위치, 이런 것들을 물리적 관점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시잖아요. 같은 사각형 땅 있을 수 있죠. 응? 그렇죠. 용도도 같은 땅 있을 수 있고, 면적도 300평짜리 똑같은 땅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위치가 같은 땅은 없죠. 그래요? 같은 우리 이웃 동네라도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남쪽이냐 북쪽이냐 어느 쪽에 가깝냐 다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요? 그럼 뭐다? 완벽하게 물리적 관점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이 동일하다는 말을 동질적이라고 해요. 동질적인 땅이 존재한다 안 한다. 그 말은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땅은 땅마다 다르다. 그렇죠? 땅마다 다르죠. 그럼 땅마다 다르면 땅마다 값어치도 다르죠. 그래? 그럼 예컨대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있는 땅이라고 해서 그 땅마다의 값어치가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다? 그 땅 하나하나마다 값어치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나중에 감정평가론에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요. 개별은 하나하나. 뭐다? 물건 하나하나마다의 값어치를 별도로 평가해야 되지 않니? 이걸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다고. 오케이? 그리고요. 동질품이 아니란 말은 동질품의 반대가 뭐예요? 이질품. 오케이. 저 어려운 말 절대 안 물어봐요. 동질의 반대가 이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질품의 반대 이질품이죠. 이게 나중에 시장론이라고 해요. 시장론. 부동산 시장론 가면 시장이 완전 경쟁시장과 불완전 시장으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동질품이 거래되는 게 완전이거든요. 그럼 이질품이 거래되는 건 완전, 불완전. 불완전. 여기까지 이해가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이걸 예쁘게 포장해 볼게요.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 개별성으로 인하여 부동산은 또는 토지는 이질품이 되므로 부동산 시장이 불완전 시장화된다. 맞습니까? 응? 제가 조금 전에 동질품은 완전, 이질품은 불완전. 근데 개별성 때문에 땅은 땅마다 다른. 그럼 동질, 이질.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완전, 불완전. 오케이?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 말이 나중에 시장론 가서 완전, 불완전이 나오잖아요. 또 나와. 같은 말이 또 나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미 앞에서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그때 지금 가면 다 까먹어. 그래서 그런 게 있었나 해서 울고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앞에서 배운 게 바탕이 돼서 뒤에 말이 나온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게 쉽다 하더라도 그 쉬운 걸 내가 정확히 내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점점 어려워진 내용들이 그리 어렵지 않게 내게 돼. 오케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총론은 총론, 시장론, 시장론, 정책은 정책론 따로따로 공부를 해요. 이것이 연결되는 것도 모른 채.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보니까 어떤 건 점수가 잘 나오고 어떤 파트는 점수 잘 나오고 어떤 파트 점수가 덜 나와. 왜? 연결이 돼서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끊어버려서 스스로 끊어서 학습을 해버리니까 점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바뀌면 또 문제를 풀어내기가 어렵고. 오케이? 이렇게 나와. 이것도 물론 좀 더 어려운 말 쓰면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되지 않아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어떤 말 하느냐.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죠? 개별성은 별개다. 그럼 토지마다 값어치가 다 다르지 않느냐. 그러면 같은 땅이라도 똑같은 가격이 성립할 수는 없죠. 오케이? 그럼 봐봐요.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용어 위주. 자, 일물, 하나의 물건, 일가, 하나의 가격. 근데 이 앞에는 동질품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품의 품질이 같은 경우는, 같은 동질품인 경우는 동질품의 물건의 가격은 하나만이 존재한다는 게 일물일가 법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 땅이요, 동질품이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어느 땅도 값어치가 같아야 돼. 근데 아시겠지만, 아니 서울시만 하더라도 사당에 있느냐, 강남 청담동에 다 틀리잖아요. 그리고 같은 사당도 역 근처냐, 뭐 골목 안쪽은 다 틀리잖아요. 왜? 개별성 때문에. 땅마다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동질품이다, 이질품이다, 이질품이다. 이 말을 개론에서는 예쁘게 포장해 두니까. 개별성으로 인하여 토지에는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화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대로 해석하면 땅마다 값이 다 틀리니 이 시장은 완전하지 않잖냐 그 말이에요. 오케이? 아무것도 아닌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모든 개론 수업하는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뜻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어떤 이유의 바탕을 두고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아마 개론 때문에 고생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수험생들이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고 바로바로 점수 안 나오면 아닌가 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다 보니까 속된 말로 학원 뭐 땅파 장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들도 경제활동 해야 되니까 급여를 타야 되겠죠. 근데 학생들이 등을 돌려. 그럼 어떡합니까? 학생들이 맞게끔 수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암기하세요, 외우세요, 이런 거 안 나와 이렇게밖에 안 한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시험 볼 때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그 선생님들이 거의 100명이면 95명이 암기식으로 수업을 해요. 왜? 학생들이 이해식으로 수업을 하면 안 받아주니까. 시간 오래 안 하니까.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런 거에 구애 안 받습니다. 나 잘라라 이거야. 저의 목적 뭔지 아세요? 저의 목적 여기에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1년 동안은 교사 말이지만 지위 고하나 연령에 관계없이 내 새끼. 내 새끼. 내가 부모 입장이라고. 그럼 여러분 다들 부모 입장이시겠지만 아무리 내 자식이 말이죠. 어디 가서 깽판을 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품에 안는 게 부모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무슨 인기 위주 그런 수업 필요 없어. 내 새끼 한 명이라도 합격시켜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네 덕분이다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따라오시라고. 자, 인접성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성자 없다고 보자고요. 인접하다는 게 뭔지 인접하다. 가까이 있다. 끝. 가까이 있다. 그럼 여러분 사람도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친구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도 그 친구의 영향을 받죠.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요. 땅도요. 이웃한 토지. 이웃한 토지를 예쁘게 말하면 인지 그래. 인지. 이게 이웃한 토지. 이웃한 토지. 왜냐하면 이게 한자로 원래 린이에요. 린. 원래 린인데 한자로 린. 이웃린. 그런데 두음법칙상 리을을 못 쓰거든. 그래서 인이에요. 인접한 토지. 그럼 그게 어려우면 인접한 토지 아니고 그러니까 가까이 위치한 땅이 인지라고. 그렇죠? 근데 생각해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도 어떤 친구와 어울리다 보면 그 친구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땅도 이웃한 토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땅 있잖아요. 왜? 여기 A 땅, B 땅 이슈. 근데 가까워. 여기는 공장이 있고 여긴 집이 있대. 벌써 느낌이 어때요? 더럽죠? 느낌이 벌써 어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집값 떨어지겠다. 느낌 오죠? 응? 그럼 봐봐요. 만약
A 땅, B 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공장이 세워져 있다 한들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가까운 토지끼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공장이 세워진 A 토지의 영향을 받아서 주택이 세워져 있는 B 토지의 땅값이나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까 부동산 할 때 어떤 개인의 행위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상대방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가져올 때 우리 외부 효과란 말 쓴다 그래 있잖아요. A 땅에 공장 세워진 목적이 처음부터 B 땅에 집값 폭락의 그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죠. 그럼 이게 공장이 세워진 게 의도된 거야 안 된 거야? 의도한 게 아니잖아. 집값 하락을 의도한 게 아니었잖아. 의도하지 않았지만 집값 하락이라는 불이익이 발생했죠. 부의 외부 효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다? 아, 그러니까 외부 효과란 말 나오면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 중에 답이 나오겠구나. 이게 나중에 보여요.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령을 먼저 알면 이해하기가 귀찮아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내용 몰라도 답이 보이는데 이러면 공부를 안 하게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어렵게 문장을 꼬아서 내버리면 틀려버려요. 근데 요번 시험도 예를 들면 24회 시험이었잖아요. 1번 문제가 뭐 부동산 특성이에요. 틀린 거 골라라 이 말이에요. 다 답이 4번이었는데 개별성 나왔어요. 외부 효과 끼어 있었어요. 그럼 외부 효과 나오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이잖아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외부 효과 나오면. 근데 개별성에는 외부 효과란 말 제가 설명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 외부 효과 나오면 개별성이 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개별성 때문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가 보기 4번이었어. 그럼 그게 답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놓치면 무슨 문제를 맞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이럴 때 만약에 이 공장은 용도 따지면 공업용이죠. 주택은 용도를 따지면 주거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웃한 토지끼리 서로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되고 있으니까 집값, 땅값이 하락한다는, 내려간다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도 주택, 여기도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끼리 붙어 있다. 그러면 집값이나 땅값이 하락하는 결과는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래요? 응? 그럼 이렇게 공업용과 주거용 이용되는 것은 땅끼리 용도상 어울려요, 어울리지 못해요? 어울리지 못하죠. 근데 둘 다 주거용이면 어울려요, 어울리지 못해요? 어울렸죠. 그럼 여러분 딱 봤을 때 아, 그럼 땅끼리도 영향 주고받으니까 이웃한 토지, 즉 인지는 용도상 상호 어울리는 용도, 비슷한 용도로 이용이 돼야만 탈이 없겠구나. 느껴져요? 응? 그럼 그렇게 쓰면 누구나 알아듣지요. 개론의 용어는 이렇게 씁니다. 인지와의 협동적 이용이 필연화되는 근거로 작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협동적 이용이 뭐냐? 여러분 지금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였던 양쪽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로 이용돼야 되지 않니? 이걸 개론에서는 협동적 이용이란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막상 하나하나 뜻을 해석해 보면 별게 아닌데 그걸 제가 이러잖아요. 제 수업이 이 뜻이 뭐다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걸 예쁘게 포장했을 때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질문 나왔다라고 해드렸잖아요. 근데 막상 뜻 해석할 때는 되게 쉬운데 문장이 딱 포장돼서 나오면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물론 지금은 바로 들었기 때문에 그게 금방 해석이 돼요. 그런데 수업을 받고 한 2달쯤 뒤에 그 문장 보면 이게 뭐지? 되게 어려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속성, 부부 연계임. 이것 말고 이제 인문적 특성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해볼게요.
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요거 해석해 보세요. 그럼 토지는 여러 용도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별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낮이 있었잖아요. 그 맨 땅에 주택 지으면 주거용, 상가 지으면 상업용, 공장 지으면 공업용, 농사 지으면 농업용, 나무 심으면 입업용이네.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 이용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때요? 같은 땅이라도요, 그 땅에 농사 지을 때, 집 지을 때, 상가 지을 때, 공장 지을 때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치는 모두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땅이지만 어떤 용도로 이용되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값어치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이렇게 예쁘게 포장합니다. 용도의 다양성은 가치 다원설의 근거가 된다. 다원이란 말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가치가 다양하게 성립하지 않는. 이거를 가치 다원설 그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의 뜻이 뭐만 해석만 가능하다면 어때요? 아무리 어려운 말을 집어넣어도 뜻 해석이 가능하면 어때요? 답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수업의 목적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해볼 게 뭐냐면은 고가성. 이건 너무 쉬워. 자, 고가성. 그럼 토지는, 부동산은 워낙 값이 뭐하다? 비싸다. 값이 워낙 비싸다. 그렇죠? 고가성이에요. 근데 봐봐요. 이게 워낙 비싸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사고 싶어요. 땅에 투자하고 싶어요. 너무 비싸요. 내 능력만큼은 안 돼요. 그럼 남의 능력을 빌려와야 되겠죠. 그럼 남의 능력을 빌려온다. 투자에서 능력은 돈이라고. 그럼 남의 돈을 빌려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럼 내 돈은 나중에 볼게요. 내 돈은 자기 자본 그래요. 자기 자본. 나중에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 자본. 그럼 응용해봐요. 남의 돈은. 응? 타인 자본. 응. 자본이 거기서 돈이에요, 돈. 그럼 내 돈이니까 자기 자본. 그렇죠? 그럼 남의 돈이니까 타인 자본. 더 유식한 말로 바꾸면 부채, 빚이다. 그렇죠? 그럼 어때요? 워낙 비싸니까 내 돈만을 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남의 돈 끌어올 수밖에 없니? 없지 않니? 그러니까 뭐다? 타인 자본의 의존도가 높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빚을 끌어올 수밖에 없지 않니? 그 말이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리고요. 워낙 비싸요. 워낙 비싸니까 그 비싼 대가를, 비싼 땅값을, 비싼 건물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자들만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아무나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예쁘게 바꾸기 전에 아무나 못 들어오면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 수,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뭐 제한된다, 소수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됨? 요걸 예쁘게 바꿔볼게요. 자,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 중 고가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므로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이 문장, 요 두 번째 했던 문장, 지금 했던 말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 지입장벽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근데 그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비싸니까 아무나 뭐 들어오지 않니? 그러니까 적다 사람이 이거 아니오. 오케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지문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뜻이 뭐냐만 해석만 가능하다면 그 어려운 문장 다 여러분 맞출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것 이외에 무슨 분합성이다, 무슨 사회 공공성이다, 국토성이다, 지역성이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왜 안 하느냐? 나중에 어차피 할 거고 또 본 수업 때도 조금만 하고 넘어갑니다. 왜? 안 나올 걸 왜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 학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격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뜻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나올 만한 거를 집중해서 공부해야지. 응? 허벅지가 나오는데 등어리 해봤자 무슨 소리냐고 말이에요. 물론 이론적 지식은 높을 수 있어도 합격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올 것만 집중해서 깊숙한 내용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선택, 뽑고 집중해라. 그러면 점수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제1편 부동산 특성까지 모두 수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다시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